안녕하세요. 예선병원 관절센터에서 견주관절을 전담하는 정형외과 전문의 정규학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드릴 질환은 상과염인데요. 흔히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라 불리는 외상과염, 그리고 내상과염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테니스 엘보는 팔꿈치 바깥쪽, 손목을 들어주는 힘줄인 신전근에 문제가 생기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근육이 약해지거나 통증이 점점 심해지기도 하죠. 어떤 분들은 단순히 팔꿈치에서 끝나지 않고 신전근을 따라 손목까지 통증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물건을 짚거나 들어 올릴 때, 손목을 움직일 때 특히 더 아픈 게 특징입니다. 이처럼 테니스 엘보는 팔꿈치에만 국소적으로 아플 수도 있고 근육을 따라 손목까지 내려가는 통증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통증의 범위가 넓든 좁든 결국은 외상과에 붙어있는 신전근, 즉 손목을 들어주고 올려주는, 손가락을 펴주는 그 근육에 문제가 생긴 것을 통틀어서 테니스 엘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내상과염, 흔히 골프 엘보라고 불리는 질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골프 엘보는 팔꿈치 안쪽, 즉 내측 부위에서 통증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이 부위에는 손목을 구부려주고 손가락을 구부려주는 근육이 붙어 있는데요. 이 근육들을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하다 보면 점점 손상이 쌓이고 결국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손목과 손가락을 구부리는 근육에 문제가 생겼을 때 통틀어서 골프 엘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렇다면 팔꿈치 부분에 통증이 느껴지긴 하는데 이게 상과염인지 단순 통증인지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설명이나 이미지에서만 보면 정확히 어느 부위가 아픈지 헷갈릴 수 있으므로 상과염으로 인한 통증의 위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제가 알려드린 위치에서 지속적으로 통증이 발생하는 분들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정형외과를 방문해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팔을 90도로 들어 올렸을 때 팔꿈치 위쪽을 만져보면 톡 튀어나온 뼈가 있습니다. 이 부위 바로 위쪽, 딱딱하게 만져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곳이 많은 분들이 가장 통증을 호소하는 지점입니다. 이 부위부터 손목까지 손목을 들어 올려주는 신전근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뼈에 붙는 힘줄 부위, 그리고 그 아래쪽 근육이 덩어리진 부분, 이 부분에서도 통증이 잘 나타납니다. 따라서 통증이 있는지 확인할 때는 한 군데만 눌러볼 게 아니라 이 근육 라인 전체를 함께 체크해야 합니다. 안쪽 팔꿈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팔꿈치 안쪽에 튀어나온 뼈가 있는데 이 부분 아래쪽에는 척골신경이 지나갑니다. 잘못 누르면 찌릿찌릿한 느낌도 오기도 하죠. 이 부위 역시 딱딱하게 근육이 붙어 있어서 이 라인을 따라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손상이 심해지면 근육 주변에 염증과 부종이 생기면서 척골신경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새끼손가락이나 손 날 쪽이 쩌릿쩌릿해지는 신경 증상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골프 엘보, 테니스 엘보란 말이 정확한 말이 아닌 것처럼 외상과염, 내상과염이라는 말도 엄밀하게는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용어는 굉장히 오래된 몇십 년 이상 사용된 용어인데 이 질환을 처음 발견했을 때 발병 원인이 근육에 염증이 생겨서 생기는 질환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힘줄의 변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힘줄 조직은 콜라겐 섬유들이 물결 모양의 사선 방향으로 균일하게 배열되어 있고 선홍빛을 띱니다. 하지만 같은 동작을 오랜 기간 반복해서 과하게 사용하면 미세 손상이 계속 축적되게 됩니다. 근육 운동도 사실은 작은 손상을 만들고 그걸 회복시키면서 점점 강해지죠. 그런데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고 계속 손상이 반복되면 제대로 아물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힘줄은 정상적인 매끈한 결을 잃고 울퉁불퉁하고 불규칙한 결로 변하게 됩니다. 실제로 수술할 때 보면 흔히 콧물 같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흐물흐물해진 힘줄 조직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변성된 힘줄은 통증을 일으키고 결국 치료나 수술이 필요한 상태까지 진행되는 겁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주로 활동량이 많은 30대에서 50대 사이, 특히 40, 50대 전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남녀 비율을 보면 전반적으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나타나는 부위는 바깥쪽,
외측 상과 쪽이 훨씬 흔합니다. 안쪽 내측 상과염은 상대적으로 적죠. 아무래도 일상생활이나 운동, 직업적인 활동에서 손목을 들어 올리는 신전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상과염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을 크게 3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운동, 가사, 그리고 직업입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운동은 줄이거나 강도를 낮추면 되지만 직업이나 가사 활동은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3가지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여기에 10여 년 사이 새롭게 추가된 원인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손목과 팔꿈치를 과도하게 쓰는 자세가 반복되면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겁니다. 운동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보면 상과염은 실제로 유명 선수들 중에서도 겪은 사례들이 많습니다. 골프 선수로 잘 알려진 타이거 우즈는 잦은 팔꿈치 부상으로 치료와 재활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또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로 알려진 라파엘 나달 역시 반복적인 서브와 백핸드, 포핸드 동작으로 인해 잦은 팔꿈치 손상을 겪어왔습니다. 야구 선수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투수든 타자든 포지션에 따라 사용하는 근육이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반복적인 팔꿈치 사용으로 부상이 발생하는 거죠. 이외에도 팔을 많이 쓰는 여러 운동에서 팔꿈치 통증은 흔히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배드민턴이나 탁구 같은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이 아닌 직업에서도 위험은 존재합니다. 정육점에서 고기를 자르거나 목수처럼 반복적으로 손을 쓰는 일을 할 때 팔꿈치에 무리가 가기 쉽습니다. 또 요리사분들, 특히 중식 요리사들은 프라이팬을 계속 들었다 놨다 하고 나머지 한 손으로 요리를 하죠. 이런 반복된 동작이 양쪽 팔에 서로 다른 양상의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어깨와 팔꿈치를 함께 진료하다 보니 이렇게 두 부위 문제가 섞여 찾아오시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또 금속을 가공하거나 기계 설비를 고치고 만드는 공단 근로자분들도 자주 찾아오십니다. 그만큼 다양한 직업군에서 어깨와 팔꿈치 질환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다음은 가사입니다. 예전보다 청소기나 로봇 청소기, 식기세척기 같은 편리한 기계들이 많아졌죠. 장을 볼 때도 바구니 대신 카트를 메고 이동할 때도 도보나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가사일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남성분보다 여성분들이 훨씬 많은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게 현실입니다. 아무리 분담을 한다고 해도 말이죠. 게다가 성격상 집이 조금만 어질러져 있어도 못 견디고 굳이 일을 만들어서라도 집안을 정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조금 내려놓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곤 합니다. 물론 말처럼 쉽진 않겠지만 생활 습관을 한번 들여다보고 불필요하게 몸을 혹사시키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입니다. 사실 더 말할 필요도 없죠. 남녀노소 불문 꾸부정한 자세로 핸드폰을 들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쳐다봅니다. 문제는 이 습관이 팔꿈치뿐만 아니라 목이나 어깨 문제, 거북목, 라운드 숄더, 근막 통증 증후군 같은 여러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한 손으로만 오래 잡고 있다 보면 특정 쪽 팔에 내측 상과염이 생기거나 척골신경이 눌려서 손이 저린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땐 반대쪽 손으로 바꿔 잡는다든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눈높이를 맞춰본다든가 하는 습관 변화가 필요합니다. 상과염은 치료 방법도 다양합니다. 다양한 치료법들에 대해 살펴보고 어떤 원리로 진행되고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스테로이드 주사, 아마 가장 많이 사용되는 치료법일 것입니다. 어깨나 팔꿈치 이외에도 여러 부위에서 많이 쓰이고요. 실제로 논문 통계를 봐도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입니다. 예전에는 데포메드롤이라는 약을 주로 썼고 최근에는 트리암시놀론이나 덱사메타손 같은 약제를 많이 사용합니다. 효과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특히 처음 맞는 분들은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점점 짧아진다는 겁니다. 처음엔 3개월 정도 갔다가 두 번째는 2개월, 세 번째는 한 달, 그 다음에 일주일, 결국은 효과가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주사 간격을 너무 짧게 쓰면 약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져서 통증 호전 정도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또한 피부가 변색될 수 있습니다. 허옇게 색소가 빠지듯이 변색이 되고요. 일부 근육이 위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의 가능성 때문에 스테로이드 사용은 조심해야 합니다. 근육이나 힘줄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어갈 경우 근육이나 힘줄을 약화시켜서 결국 추가적인 건손상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스테로이드의 반복 사용은 장기적으로 근육에 대한 안 좋은 결과를 낳기 때문에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팔꿈치 질환에서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크게 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스테로이드 주사가 모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당장 일을 해야 되는데 통증이 너무 심해 다른 치료를 기다릴 수 없는 경우라면 일시적 해결책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사 간격을 충분히 두고 그 사이에 스트레칭이나 다른 치료를 병행하면서 호전을 기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최근 들어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바로 DNA 주사입니다. 정식 명칭은 PDRN, 폴리디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릅니다. 비슷한 계열로는 PN,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제제도 있는데요. 무릎 관절염에도 많이 쓰이던 약물입니다. 이 주사는 연어의 생식세포에서 얻은 짧은 DNA 조각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쉽게 DNA 주사라는 명칭이 붙었죠. 의학적으로는 PDRN이라고 하지만 환자분들께서는 대부분 그냥 DNA 주사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효과는 어떨까요? 의학 논문 검색 사이트인 펌메드에서 찾아보면 관련 연구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다만 그 대부분은 피부와 관련된 연구입니다. 피부 궤양이나 당뇨병성 족부 궤양, 상처 재생 같은 분야에서 효과가 좋다는 보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어깨 회전 근육이나 팔꿈치 상과염의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는 보고들도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피부 재생에 좋다면 근육이나 힘줄에도 재생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가설에서 연구가 점점 확장되고 그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일부 환자분들은 맞고 나서 분명히 좋아지는 효과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 대규모 임상 연구로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필요에 따라 시도해 볼 수는 있지만 우선적으로 꼭 맞아야 하는 치료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팔꿈치 질환 자체가 원래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암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병도 아니고 불치병도 아닌데 치료 과정이 길고 효과가 금방 나타나지도 않다 보니 많은 분들이 답답함을 느끼고 심지어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특히 손을 반복적으로 많이 쓰는 주부님들이나 직업적으로 팔을 많이 쓰는 분들에게서 이런 어려움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치료 방법들을 단계적으로 조합하고 환자분 개인의 생활 패턴에 맞춰서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해충격파 치료는 원래 요로결석, 즉 콩팥에 생긴 돌을 깨기 위해서 처음 사용했습니다. 이후 연구가 이어지면서 뼈와 주변 조직에도 적용됐고 지금은 정형외과 영역에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체해충격파 치료가 효과적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 충격파가 통증 수용체를 억제해서 통증을 줄여줍니다. 맞을 때 굉장히 아프지만 그 자극이 신경의 과민 반응을 가라앉히는 거죠. 둘째, 충격파가 미세한 자극을 주면서 새로운 혈관이 생기고 조직 재생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점이 의학적으로도 널리 인정되어 우리나라에서도 10여 년 전 신의료기술로 공식 인정받아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환자들에게 똑같이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보통 한두 번 치료를 시도해보고 반응이 있으면 지속해서 치료를 이어갑니다. 실제로 차도가 있는 분들은 치료를 계속하다 보면 분명히 효과를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강 10명 중에 3명 정도는 초반에도 반응이 잘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다른 치료 방법으로 바꿉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치료 과정에서 너무 아프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아파야 합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특정 질환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충격의 총량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약하게 오래 하는 것보단 어느 정도 참을 수 있는 강도로 강하게 치료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강도를 높여서 치료합니다. 받을 때는 힘들지만 그만큼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PRP 주사, 최근 상과염 치료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치료법 중 하나입니다. PRP는 플레이트릿 리치 플라즈마, 즉 혈소판 풍부 혈장이라고 하는데요. 혈소판 안의 재생 인자들이 혈관 생성을 촉진하고 세포 분화를 유도하고 콜라겐 생성을 도와 상과염 치료에 도움을 주는 원리입니다. 치료 결과에 대해서도 여러 근거가 많이 인정되고 있고 대규모 연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널리 사용되어 왔는데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에 상과염 그리고 2022년에는 회전근개 봉합수술에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PRP 주사는 맞을 때도 그렇고 맞고 난 뒤에도 상당히 아픕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술 시에 마취제를 조금 섞어서 통증을 줄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혈소판 성분이 염증반을 일으키면서 조직 재생과 세포 회복을 유도하기 때문에 초반 몇 주는 붓고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주사는 스테로이드와 다릅니다. 스테로이드가 단기적으로 빠른 효과를 보였다가 많은 경우 재발하는 반면 PRP는 3개월에서 6개월에 걸쳐 서서히 장기적으로 점점 호전을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장기적으로 좋아지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한 치료라고 할 수 있겠죠. 상과염이 보존적 치료로만 잘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하는데요. 먼저 진단을 받고 나면 대부분 보존적 치료를 시행합니다. 하지만 이런 치료에도 효과가 없거나 증상이 자꾸 재발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건 손상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합니다. 또 측부인대 손상이 의심되거나 추벽증후군, 기타 신경 증상 등 다른 질환이 함께 있는 경우에도 곧바로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개방적으로 절제해서 하는 방법과 관절경을 이용해서 절제하는 방법입니다. 개방수술이라고 해서 많이 절개하는 건 아니고 보통 3에서 4cm 정도만 절개합니다. 두 방법 모두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관절 안에 다른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싶다면 관절경 수술을, 비교적 간단하게 짧은 시간 안에 끝내고 싶다면 개방수술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과염 치료 후에도 꾸준한 재활운동이 필요합니다. 어떤 치료를 받으시던 간에 보존적 치료를 할 때는 6개월 이상 스트레칭 같은 재활운동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고요. 수술 받으신 분들도 수술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2, 3개월 이후부터 점차 강도를 높여 주기적으로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팔꿈치 통증,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에 대해 원인부터 다양한 치료 방법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팔꿈치 질환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은 아니지만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고질적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꾸준한 관리, 그리고 생활 습관의 조정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사 치료나 충격파와 같은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있지만 모든 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정답은 없습니다. 자신의 생활 패턴과 증상에 맞는 치료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경우 수술을 고려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통증을 참고 방치하지 말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건강한 팔로 일상과 운동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팔꿈치 통증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는 다른 주제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